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에는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 체계가 공고화되는 모양새인데 중국과 북한은 현 상황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밑에서는 이제 다음 주 일요일과 월요일쯤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답방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네, 지금 일본의 언론을 통해서 네. 7일, 8일 방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을 봤을 때 7일, 8일 방한을 하는 쪽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7일, 8일 정도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미국과의 국빈 방문 이후에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일본과의 또 총리의 만남. 네네. 굉장히 좀 속도가 좀 빨라지는 분위기네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속도가 빠른 게 네.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또 3월 16일에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미 정상회담이 4월 26일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한일 또 정상회담이 5월 7일, 8일에 있고 또 5월 중순에 G7 회담을 통해서 또 한미일 3자 또 정상회담이 예견되어 있는 만큼 예. 한일 간 관계 정상화 또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이 두 가지 부분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한일 또 한미일 간의 좀 공고화를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3자 간의 안보에 어떻게 보면 공동의 관심사가 증대가 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결국에는 한국, 일본,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그런 발언이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3자 간의 어떻게 보면은 협의, 합의 조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촉진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한미일 간의 북핵이라는 공동의 대응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공고함을 좀 빠르게 진행한다라고 치면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 총리가 답방을 했을 때 원하는 바가 또 충분히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빠진 것 중에 하나 네. 바로 경제 분야인 거죠. 우리가 2018년 그 아베 총리가 방한을 하고 나서 지금 거의 5년간의 방한이 없었죠. 일본 총리 그렇습니다. 방한이 없었고 또 이번에 총리가 방한을 한다면 2011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셔틀 외교가 정상화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의 그 기간 동안에 일본은 그 화이트 리스트를 다시 복원하는 조치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의 중요한 국면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소원해졌던 경협 부분과 관련된 관계 발전도 이번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거꾸러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강제 노동, 일제시대 때 그 강제 노동에 대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또 일본 측의 사과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보면 한미일이 처한 그러한 국제 질서와 안보 관계라든지 경제 협력이라든지 또 공급망에 있어서의 그런 협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을 해본다면 지금 보다 큰 방점은 지금 현재 미래에 우리가 직면한 안보와 경제 사안에 더 초점을 맞춰져 있고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가 한일 간에 좀 껄끄러웠던 문제들 또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또 풀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각에선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서 너무 많은 손을 내밀었다. 즉 저쪽에서 손을 더 한번 잡아줘야 되는데 과연 이번 답방에서 기시다 총리가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의 답을 좀 줄 것인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외교와 관련돼서 보면은 계산적으로 딱 주고받는 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느냐라는 이런 해석도 있지만 아니면 먼저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번에 답방을 통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는 점에 저는 좀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그 기간 동안에도 화이트 리스트 복원이라든지 네. 또 안보 문제에서 협력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제 노동 문제, 사과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총리가 5월 7일과 8일 날 답방을 하게 되면 또 중순에는 G7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립니다. 여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옵저버로 참가를 하게 돼 있는데 보면 이제 이 순간 어떻게 누구를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각에서는 한미일 정상의 만남을 좀 보기도 하는데 일단 우리 외교부 쪽에서는 양자를 좀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한일 간의 양자회담도 있고요. 지금 네. 미측에서는 고위 당국자가 한미일의 3자 그 회담도 예견이 되어 있다라고 발표가 된 만큼 네. G7 그 회의 기간 동안 한일뿐만 아니라 한미일이 또다시 정상이 만난 그런 회담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한미일의 정상이 많은 협의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지역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어떻게 보면은 도전 과제들이 많고 그러한 도전 과제를 그 일본과 미국과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죠. 동맹국이자 전략적인 협력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중국도 오지 않습니까? G7 국가로 그렇죠. 오게 될 텐데 중국과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 이 세 나라의 예를 들면 양자 협의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G7 회담을 통해서 이제 다자 회의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양자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우리도 역시 중국과의 양자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전략적인 협력 관계인 만큼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중국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특히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전략적인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한 협력 부분 특히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중국의 협력과 지지를 끌어내는지에 대한 이런 포인트들도 같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미국의 국빈 방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제 귀국을 했는데 가장 큰 성과는 뭐라고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워싱턴 선언이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뭐 정상회담 성명뿐만 아니라 워싱턴 선언도 있었고 그 이외에도 또 몇 가지 선언문과 협의체를 달성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돋보이는 게 워싱턴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왜 워싱턴 선언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6.25 전쟁 이후 만들어진 동맹이 바로 한미 동맹인 거죠.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의해서 한미 동맹이 만들어졌는데 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이제 1953년에 있으면서 그 조약의 그 내용은 북한의 위협, 침략에 대해서 동맹국이 같이 대응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제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의 상황에서는 이 북한의 위협이 핵의 위협으로 심화가 됐고 네. 그런 핵 위협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 동맹으로서 그 당시의 정신을 갖고 모든 전력 자산을 다 동원해서 동맹 국가를 보호를 해주고 보호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전과 또 비교해 볼 때 가장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동맹국의 그냥 지원을 받던 1953년의 그런 상황과 틀리게 7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는 한국과 미국이 확장 억제를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한국의 높아진 위상과 군사적인 역량 부분을 같이 조율하고 운용을 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그런 것을 워싱턴 선언에서는 그 핵 협의체를 통해서 모든 것을 논의한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70년 전에 동맹을 처음 맺었을 때보다 약간은 높아진 위상을 볼 수 있는 워싱턴 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워싱턴 선언 자체가 과연 그러면 핵 공유라고 볼 수 있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미측에서는 핵 공유라는 단어가 조금 불편하다라고 네, 아예 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핵 공유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네. 근데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NCG라는 것이 핵 협의 그룹인 거죠. 그러면 지금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 핵 공유 그룹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 그러면 1966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즉 NPT 체제가 발효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핵 공유 체제라는 것이. 그리고 나서 많은 국가들에게 핵 확산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만든 것이 NPT 체제인 거고, NPT 체제는 1970년에 발효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975년에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회원 국가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NPT 체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미국이 이와 유사한 체제를 만들었느냐? 네. 전혀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NPT 체제 이후에 동맹 국가와 핵과 관련돼서 운영 체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기획을 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NPG와 비교를 하면서 핵 공유가 이냐 아니냐라고 논의가 됐지만 그 정신과 기본 메커니즘을 보면 지금 NCG는 NPT 체제가 발효된 이후 만들어진 미국이 처음으로 동맹국가 협의를 한 양자 협의체로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나토식 핵 공유 같은 경우에는 핵 무기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미국이 전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진전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의견을 그럼 얼만큼 제시할 수 있느냐, 그걸 또 얼만큼 받아줄 수 있느냐, 실효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NCG가 만들어진 거죠. 네. 이 NCG를 통해서 그 상설 메커니즘인 거죠. 이런 상설 메커니즘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다음 훈련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논의의 장을 통해서 한국이 생각하는, 동맹국이 생각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정책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NPG 같은 경우에는 다자 협의체인 거죠. 그러나 NCG 같은 경우는 양자 협의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훨씬 더 동맹국인 한국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돼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기존에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다 보니까 NPT 체제에 우리가 가입은 해 있지만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계속해 있었거든요. 네네. 이번에 이렇게 워싱턴 선언을 함으로써 그러면 이 독자 핵무장에 대해서는 카드는 없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살아있는 카드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된 겁니까? NPT 조약을 보면 우리의 국익과 관련돼서 NPT를 탈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협, 국가의 안보에 중요한 이해가 침해를 받고 이익이 침해를 받는다면 NPT를 탈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 우리가 NCG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도 모든 게 그게 만약 반영이 안 된다면 NPT라는 그런 법 조항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지 않고서도 NCG를 통해서 충분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체계를 다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인 거죠. 근데 NPT를 탈퇴를 해서 독자적인 핵 능력을 갖춘다라고 했을 때 그 비용의 문제, 그렇다면 우리가 NCG라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가 실효가 없다라고 해서 그 길을 선택했을 때 얻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어떤 것이 더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데 훨씬 더 유리하겠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시스템이 현실적이면서도 우리에게 최선의 그런 어떤 방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NCG 협의체가 굉장히 공고화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같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핵 잠수함이라든가 다른 전략 자산의 전개가 조금은 편해졌다. 이 부분도 중요한 요건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핵잠수함이 1980년대 초 이후 한 번도 이쪽 지역에 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 이제 이 NCG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이거의 카드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고도와 수준에 따라서 이거 부분이 더 상승될 수도 있고 완화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융통성
유연성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을 공을 북한에게 던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동안 이 워싱턴 선언이라는 결과물도 있었지만 이 양국의 정상 간에 보여준 여러 가지 제스처라든가 네네. 일정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또 친밀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모습이 뭐 조만간 한 번 더 볼 수 있는지 이런 거에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면 또 방한을 해서 한식을 대접을 하고 싶다라고 그 말한 것처럼 네.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계기를 통해서 정상들 간의 케미는 계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여러 그 일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시 이제 좀 더 중요한 워싱턴 선언의 추후 얘기로 넘어가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선언이 좀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강한 발언을 내놓지만 물론 발언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도발을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북한의 발언이 나온 시점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네. 즉각적으로 북한이 먼저 발언을 한 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발언이 있고 나서 김여정 담화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서 발표가 나왔다라는 네. 거죠. 이제 그거는 결국에는 북한의 외교와 관련돼서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통해서 자주성을 강조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외교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에게 더 종속되는 전략적인 어떻게 보면은 논지의 틀을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 반응 이후에 북한이 반응을 하는 그 굉장히 자주 북한이 외교에서의 자주를 강조했었는데 그렇죠. 자주가 굉장히 약화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도발과 관련돼서 이거 그 도발 수위가 그 발언과 관련된 그 수위가 높아졌다라고 했을 때 도발의 수위가 높아질 것인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 관련돼서도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눈치를 봐가면서 도발을 감행하는 그런 수순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중국에게는 이제 미국 측에서 이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 미리 얘기를 했다라고 네네. 했지만 아마 중국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 대만 해협에 대해서 현상 변경의 네네. 불가함을 네네. 이야기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를 향해서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북한이 전략적인 관계를 강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가까워지고 이러한 문제를 삼자가 같은 시각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한국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한중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모든 이슈를 중국은 미중 관계 속에서의 한중 관계를 보고자 하는 것이고 북한의 문제도 그런 미중 전략적인 그 관계 틀 속에서 풀어나가고자 한다라는 거죠. 네. 결국에는 북한이 외교적인 그런 한국과의 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 북한을 굉장히 떠안음으로 인해서 그 부담이 중국에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한중 관계 발전보다는 미중 간의 그런 틀 속에서 자꾸 한국을 바라보고자 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보통 이제 언론들이 이제 진보와 보수 쪽으로 나눠져서 하는데 이번에 보면 이제 외교, 즉 안보 측면에서 미국과 우리나라, 일본이 함께 묶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네네. 결과적으로 경제 부분을 찾아가기 위해선 중국과의 관계를 저렇게 멀리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반론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네네. 어떻습니까? 일단 그 안보와 관련된 구분, 안보와 관련된 그 기조를 명확히 하면 네. 경제 부분이 멀어지는가라고 이제 퀘스천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것이 상쇄되는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안보와 관련돼서 우리의 목소리를 확고히 하고 그런 가운데 한중 간의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결국에는 그동안의 그 사드 배치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은 적어도 만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미 정상 이후에 이 일본 총리의 방한 가능성까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